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건 아마 내 고집이 돌덩이보다 단단했기 때문이겠지요. 평생을 남 탓하며 살아왔고 특히 내 곁에서 묵묵히 일하던 그 젊은 친구에게까지 그 모진 마음을 쏟아부었답니다. 그는 내 밑에서 10년 가까이 장례식장 관리 보조를 했었지요. 내가 운영하던 작은 장례식장 말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민수였지요. 반듯하고 성실했지만 내가 보기엔 늘 무언가 부족해 보였고 내 잔소리 없이는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애처럼 구렸었지요. 첫 장면은 바로 그 낡아빠진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창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그곳에서 말이지요. 눅눅한 겨울 햇살이 겨우 먼지 쌓인 책상 위로 비스듬히 걸쳐 있을 때였어요. 나는 내 퇴직 관련 서류처를 찾고 있었지요. 내 앞으로 되어 있을 퇴직금 정산과 내가 그동안 기여했던 모든 기록이 담긴 철저한 서류 뭉치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지 뭡니까?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서랍 맨 구석, 낡은 빨간색 파일철에 꽂혀 있었거든요. 나는 이 좁은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답니다. 책상 밑을 기어들어가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손을 넣어봤지만 거기엔 곰팡이 핀 종이 부스러기만 만져졌을 뿐이지요. 내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엉켜버렸어요. 이 서류는 내 노후의 전부였고 이 나이에 다시 누굴 믿고 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겠어요? 내 명예와 내 권리였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민수를 떠올렸답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이 사무실을 정리했던 게 분명했거든요. 이놈이 분명히 내 허락도 없이 건드렸을 거야. 나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민수는 늘 무언가 불안해 보였고 내 앞에서만 서면 유독 몸을 움츠렸었지요. 그게 일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인지는 몰랐지만 내 눈에는 그게 다 잘못의 증거로 보였답니다. 나는 그 사라진 서류 뭉치를 보며 내 고집스러운 신념을 굳혔지요. 저 녀석이 분명히 가져갔어. 내 돈, 내 권리를 가로채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분명해.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누군가에게 속는 꼴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라진 서류에 대해 민수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답니다. 전화기를 들었지만 손이 자꾸 떨려서 내려놓았지요. 내 성격상 그런 식으로 추궁하면 오히려 모른 척 잡아댔거나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기다려라, 민수야. 네가 먼저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그렇게 나는 사라진 서류에 대한 의심을 단단히 굳히고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날따라 사무실의 오래된 형광등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내 좁고 퀴퀴한 집안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답니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결국 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래 봐야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사무실 문을 열었답니다. 내 손에는 낡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먼지가 춤을 추는 것이 보였답니다. 나는 다시 책상을 뒤지고 서류 캐비닛을 열고 닫으며 소리를 질러댔지요. 민수야, 내 이놈, 어디 숨겼느냐. 내 목소리는 텅 빈 공간을 울리며 공허하게 사라져갔을 뿐이었어요.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늘 민수가 썼던 작은 수첩을 발견했지요. 혹시나 싶어 펴봤지만 거기엔 복잡한 숫자 계산이나 내 흉을 보는 낙서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병실 면회 시간과 약 처방 기록 같은 것들만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그걸 보고 헛웃음을 쳤지요. 나를 속이기 위한 가짜 기록인가 보군. 애를 참 귀엽게도 썼어. 그 순간에도 내 의심은 굳건했답니다.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나는 그 수첩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내 초조함은 의심으로 변했고 그 의심은 점점 독처럼 내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며칠 후 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민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지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그의 마지막 일터에서 말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컸던 건 내가 그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쏟아냈는지에 대한 씁쓸한 기억이었답니다. 그가 병으로 쓰러졌었다는 둥, 혹은 무슨 힘든 일이 있었으리라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내 무심함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사람들은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고들 했지요. 나는 분노에 사로잡혀 장례식장으로 향했답니다. 내 서류를 훔쳐간 도둑놈이 그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도착한 장례식장은 평소 내가 운영하던 그곳과는 사뭇 달랐어요.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국화향 대신 왠지 모를 곰팡내와 습한 흙냄새 같은 것이 섞여 코를 찔렀지요.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그가 나 몰래 병가를 내고 며칠 사라졌을 때였는데 그때도 나는 그에게 일이 없으면 쉬지 말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모질게 내쳤던 기억이 생생했답니다. 빈소에 들어서니 민수의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나를 대하는 눈빛이 차갑고 싸늘했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지만 그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지요. 삼촌, 오셨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아니,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참 딱하구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라고 건성으로 대꾸했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통 내 서류 도난건에 대한 생각뿐이었지요. 저들이 혹시 민수의 짓을 덮어주려고 저러는 건가? 저들이 내 서류를 숨긴 건 아닌가? 그런 비열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일단은 내 권리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였지요. 나는 빈소 주변을 맴돌며 혹시나 민수가 남긴 쪽지나 단서가 있지는 않을까 유심히 살폈답니다. 그 애가 내 서류를 여기에 숨겼을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친척들은 내가 곁눈질하는 것을 보았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내 표정은 아마도 탐욕스럽고 야비해 보였을 겁니다. 빈소 주변을 맴돌다가 나는 잠시 밖으로 나왔답니다. 늦은 오후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 바람마저도 내 안의 답답함을 씻어주지는 못했지요. 장례식장은 오래된 건물이라 뒤편에는 잘 쓰지 않는 창고가 하나 있었답니다. 나는 문득 그 창고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낡은 덧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혀 있었는데 나는 문고리를 잡고 힘껏 당겼답니다. 곰팡내가 진동하는 어둠이 나를 맞았지요. 손전등을 비추자 희뿌연 먼지들이 공기 중에 엉겨 붙어 춤을 추었답니다. 이 창고는 아마도 장례식에 쓰이지 않는 낡은 의자나 텅 빈 관을 보관하는 곳 같았어요. 퀴퀴한 냄새 속에서 나는 헛구역질을 했지요. 그 냄새가 꼭 민수의 병실에서 났던 그 냄새와 비슷하다는 끔찍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놈이 여기서 내 서류를 숨겨놓고 죄책감에 못 이겨 죽은 거로군. 나는 더욱 확신에 찼지요. 나는 무거운 상자들을 이리저리 밀쳐내기 시작했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려 내 옷과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내 노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상자들 밑바닥에는 예전에 쓰던 낡은 회계 장부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찢어진 현수막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그때
내 손에 묵직한 무언가가 잡혔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건 얇은 비닐봉투가 아니라 꽤 두꺼운 종이 상자였는데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답니다. 게다가 그 위에는 검은 매직으로 잡동사니 건드리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가 썼는지 알만했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지요. 이 안에 내 서류가 있을 거라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나는 상자를 들고 끙끙거리며 좁은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내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곧 터져버릴 것 같았답니다. 다시 빈소로 돌아갈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 냄새나는 창고에서 이 상자를 열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시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지요. 책상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칼을 찾아 테이프를 거칠게 잘라냈답니다. 터지듯이 상자 뚜껑을 열자 예상대로 낡은 종이 뭉치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처음 봤을 때 그것들은 내가 찾던 내 퇴직 서류철이 아니었답니다. 거기는 온통 민수 이름으로 된 영수증과 병원에서 발급한 듯한 서류철, 그리고 닳고 다른 오래된 급여 명세서들이 섞여 있었지요. 나는 실망감에 이를 악물었답니다. 이게 뭐야? 내 서류는 없고 이놈이 자기 재산을 챙겨둔 건가? 나를 농락하려 한 거로군. 나는 그 실망감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서류들을 마구 헤집어 놓았어요. 그 순간 낡은 급여 명세서 뭉치들 사이에서 얇고 딱딱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서류가 아니었지요. 마치 병원 진단서 같은 두꺼운 종이였는데 봉투에 고이 담겨 있었답니다. 봉투에는 보호자 귀약계라고 적혀 있었지만 수신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지요. 안에 들어있던 것은 민수의 검사 결과지와 정밀 진단 기록이었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가 앓고 있었다는 병명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의중한 암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기록들이었지요. 나는 그 모든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내 눈앞이 흐려졌답니다. 그가 10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내렸던 평가와 그가 몰래 받아왔던 항암 치료 기록들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내가 그에게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윽박질렀던 날들, 그가 몸을 비틀며 일을 하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의 급여 명세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내가 그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통장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대조해보니 이상하게도 몇 달치 급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그 급여 명세서 뭉치를 다시 확인했지요. 그 밑에는 얇은 손글씨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답니다. 큰할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이 돈은 제가 일하는 동안 큰할아버지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이 돈으로라도 제 몫을 대신 정리해 주십시오. 제 퇴직금 서류는 제가 따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답니다. 내 퇴직 서류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소중한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투병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겠지요. 내가 얼마나 모진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내가 그에게 쓸데없는 걱정거리 만들지 말라고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내 사업에 누가 될까봐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짐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이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서류는 그가 자신의 병원비와 치료 기록 뭉치 속에 고이 숨겨두고 나중에 내가 찾으면 가져가라고 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나는 그 순간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낡고 퀴퀴한 사무실 바닥이었지만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으로 느껴졌어요. 내 손에 들린 급여 명세서와 진단서가 마치 나를 비웃는 듯 보였지요.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10년간 내 곁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라진 서류 하나에 목숨 걸며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내 못난 마음을요. 내가 그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내 눈앞이 아찔했답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끌어안고 끄끄거렸어요. 민수야, 이 나쁜 큰할아비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용서해라, 이 멍청한 늙은이를. 내 눈물은 낡은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고 마치 잉크가 번지듯 내 죄책감만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지요.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민수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이미 발인이 임박한 듯 민수의 집은 조용하면서도 무거운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 민수의 어머니가 마침 나와 마주쳤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셨지요.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예의를 차릴 새도 없이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라고 말을 더듬었답니다. 어머니는 나를 안쓰러운 듯 바라보시더니 나를 안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집 안에는 민수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족들이 보였지요. 작은 방 하나에 민수의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가 며칠 전 내가 뒤집어 놓았던 그 사무실의 낡은 수첩을 들고 왔다고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이 수첩을 봤는데 민수가 병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서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장님께 짐이 되기 싫다고 했어요. 자신이 아픈 걸 아셨다면 아마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하셨을 테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답니다. 내가 그렇게 독하게 굴었던 것이 오히려 그 애를 더 지치게 만든 것이었지요. 나는 민수의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서랍장을 발견했어요. 그 서랍장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서랍이었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민수가 평소에 아끼던 만년필과 내가 선물했던 낡은 시계 같은 개인 물품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물건들 밑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답니다. 그것은 투명한 비닐 파일철에 끼워져 있었는데 내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았던 나의 재산과 경력이 담긴 서류철이었지요. 그 서류철의 표지에는 나의 책임이라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그것을 펼쳤어요. 내 퇴직금 정산 내역서, 그동안 내가 처리했던 중요한 계약서 사본들, 심지어 내가 잊고 있던 오래된 세금 신고 자료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나는 그 완벽함에 압도되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엉망으로 보관했던 서류들을 그는 자신이 투병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철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아주 얇은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꺼냈어요. 민수가 쓴 마지막 편지였지요. 큰할아버지께 제가 이 서류를 먼저 챙겨둔 이유는 제가 먼저 떠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갑작스레 쓰러지면 큰할아버지는 서류가 없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실까봐 걱정되었지요. 제가 큰할아버지께 밉게 보였을지라도 저는 큰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제 급여의 일부는 제가 큰할아버지께 받지 못한 대가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큰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수업료였지요. 부디 이 서류들을 잘 정리하셔서 남은 여생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빚을 갚으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그에게 줬던 모진 말들과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비겁한 심장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빚? 수업료? 그는 평생을 나에게 헌신했고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은혜를 마치 자신이 갚아야 할 빚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가슴을 부여잡고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답니다. 서류철은 내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 눈앞은 오로지 민수의 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지난 10년의 시간들로 가득 찼었지요. 나는 그를 오해했고, 그를 의심했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했답니다. 이놈의 고집, 이놈의 독선이 결국 사람 하나를 이렇게 보내버리는구나.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오직 흐느낌과 함께 처절하게 후회했을 뿐이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민수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며칠 후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는 다시 텅 빈 장례식장 사무실로 돌아왔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내가 엉망으로 만들었던 책상과 민수가 정리해두었던 서류철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이제는 퀴퀴한 곰팡내 대신 은은한 국화향이 섞여 들어오는 듯했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민수가 정리해둔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의 글씨체로 빼곡히 정리된 내 삶의 기록들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나는 그가 정리해준 대로 내 퇴직 관련 모든 행정 절차를 천천히 밟아나갔어요. 시청이나 관공서를 찾아가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은 놀라워했지요. 어르신, 이렇게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 오신 분은 처음 봅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이 서류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알기에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모질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쥐고 있던 권력과 고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빈 의자, 민수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그 의자는 이제 아무도 앉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가 묵묵히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나는 이제야 그를 진정으로 이해했답니다. 그는 나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지요. 내가 보기엔 모진 주인이었지만 그에게는 길을 잃지 않게 잡아주는 지팡이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나는 그 서류철을 끌어안고 사무실의 낡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답니다. 더 이상 서류를 찾느라 초조해할 필요도 누군가를 의심하며 분노할 필요도 없었지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깊은 슬픔과 그 슬픔 속에 자리 잡은 평온함이랍니다. 민수야, 네가 남긴 이 완벽한 정리만이 내 남은 삶을 지탱해 줄 테니 나는 이제 후회하는 마음을 안고 조용히 살아가야겠지요. 이 텅 빈 사무실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쩌면 내가 민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위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요.